예, 그러면 심층 인터뷰에서는 반도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표현을 했듯이 이제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과 반도체 사이클에 직접 있었던 분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2차 전지 다음으로 당연히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해주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들이 쫙 끌어올려주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또 작가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 궁금해서요.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시장은 되게 오래 떨어지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것도 다 발표를 할 때 2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재고 정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투심도 당연히 좀 몰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메모리가 지금 안 쓸 수는 없는 물건이니까 아예 사양 업종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지금이 최악이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저에서 나오는 분석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IT 기술 작가로 활동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처음 뵈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부터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해서 인공지능 쪽에서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네. 처음 출연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 3번?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줄 알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처음 뵈가지고 그래서 인터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쭤보고 해야 될지를 좀 미리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좀 증권가에서는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문서로 이제 감사항 관련된 내용을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그거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공부하던 시절 이제 반도체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거랑은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제 저도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한번 불황이 오고 호황이 오고 하면요. 심지어 불황이 왔던 해에도 빅그로스가 꽤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엘피다가 이제 무너지고 과점 체제가 생겼을 때 그 해에도 그 빅그로스는 3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타성을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2022년 엄청 안 좋았으니까 2023년엔 좀 좋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불황이었던 당해에도 더 많이 팔았고 매출은 줄었지만 이제 메모리 용량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반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이제 마이크론 의견으로는 수요가 5% 늘 거다. 디램 같은 경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과거랑은 되게 다른 모습인 거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회사들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SK 하이닉스에서 계셨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딱 잠정 실적을 내놨잖아요. 곧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내부 분위기는 모르죠. 근데 알아도 모르는 건데. 실제로는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그 수요 예상치가 올해 5%다. 근데 마이크론 보니까 우리 그 올해 판 거 그 비트 양이 15% 늘었다. 그럼 어디선가 가져왔겠죠, 이거. 그러면 나머지 두 회사는 점유율을 좀 잃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궁금한 건 매한가지 다 비슷하군요. 그럼요. 그 LG전자가 삼성전자 실적 넘겼다고 했을 때도 LG전자 분위기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지금은 나오신 분이니까 알아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그러면 그것도 마이크론 실적도 사실 2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내놓고 설명을 해줄 때 5주가 안 좋으면 설명을 해줄까? 그냥 그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었거든요. 영업이익 6천억 원 그거는 좀 어떻게 숫자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제 작년부터 계속 보면 이 가장 그 비관적이었던 마이크론도 막 분기 발표할 때마다 5%씩 2023년 그 수요 빅그로스가 막 낮아져요. 저저번 분기엔 10% 성장한다고 했다가 이번 분기엔 뭐 5% 성장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정된 실적도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딱 이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예상했던 값보다는 안 좋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 6천억 원이 주는 그 뭐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그 해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바닥 찍었어 이제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 있는가 하면 야 이거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더 많지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지표로 확인을 못 하고 있잖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6천억 원이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은 수준인 건지 아니면 바닥은 좀 더 남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 요소를 정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들도 과점을 하고 뭐 슈퍼사이클 하는 동안 이 인플레가 이렇게 크게 나면 얼마나 아픈지 잘 몰랐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인플레가 어떨까요? 정말 네네. 잦아들까요?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은 물음표가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공급을 조절할 거냐 이런 건데 마이크론은 좀 선제적으로 그 투자 계획을 내놨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그렇게 보면은 절반 정도는 이제 오케이가 아닌가. 네네. 나머지 이제 그 국제적인 불안이나 뭐 금융 문제 이런 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사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그 점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메모리 업체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실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환의 민감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높은 물가를 반도체 기업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물가가 높았을 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지금 실적이 바닥을 친다. 감산 결정하고 재고 줄이면서 가격 회복되면 이제 실적은 좋아지기만 하겠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인 중론인데 지금과 같은 높은 물가와 생산 비용이 상승을 했을 때 예전과 같은 수익성이 유지될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 가는 점 등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앞에서 봤던 역사들을 좀 보면요. 네네네. 사실 구원자가 한 번씩 있었어요. 반도체 시장에. 그 구원자라고 하면 누가 네. 자빠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자빠지는 거 없어졌더라도 네네. 이제 이런 단어를 써야 되나? 네. 뭐 하여튼 보면은 엘피다가 딱 이제 넘어졌던 시절에 네네네.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있던 16년 이럴 때 반도체 경기 엄청 안 좋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엔 갑자기 클라우드 막 서버 디램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초반에 경기가 막 나빠지는데 갑자기 언택트 하더니 막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쭉 봐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인 거죠. 이 상황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그런 구원자는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언택트 수요도 같이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높고 뭐 그렇게 겹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수요에 대한 신호가 발견되어야만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성장을 하려면 예전에 뭐 17년 이럴 때처럼 당연히 그에 준하는 수요가 있어야죠. 네네네. 다만 요번에 그 3사가 결국 같이 감산하는 거 보면 지난 2년 동안 그 과잉 투자했던 걸 좀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모두가. 그러면 처음은 어렵지 그 다음엔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감산을 작년 초에 다 같이 결정했으면 좀 더 좋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짐은 있었을 텐데 다들. 다만 이제 감산에 대한 어떤 뭐 염려도 있었을 거고 다음 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수요가 반등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회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 능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지. 지금 딱 큰 수요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설정이 있고 난 변화를 본 그 수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삼성전자가 계속 그 감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빅그로스 그 수요 빅그로스가 안 올랐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요번 1분기 보시면요. 가격이 20% 떨어졌어요. 네네네. 마이크로는 비트를 더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상반기가 좀 안 좋죠 시장이. 그렇죠. 반도체 시장 네네네. 비수기니까. 네. 그럼 연 5%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빵프로 아니면 마이너스였을 거라고요 상반기. 네네. 네. 근데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더 팔지를 못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 이제 하향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 분위기는 또 다를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걸 보면은 그 수요 기업들이 더 기다리면은 더 싸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감산으로 한번 막으면은 그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마음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아니 뭐 이건 추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시장 분위기를 추정하는 거니까 그러는 건데 앞에서 저는 듣다가 약간 의아했던 게 자빠지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더 과격하고요. 아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구나. 네, 뭐 그렇습니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망해서 생겨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약간 업황이 하향 추세더라도 과거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감산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제일 잘 시장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대가는 지불한 거죠. 왜냐하면 2년치 투자를 줄였으니까. 자기들 미래의 공장이 한 반쯤 불타서 사라진 거죠. 2년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느니 일찍 뭐 감산하고 투자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계속 그 감산을 안 하고 버텼던 원동력 중 하나 또 현금이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컨센서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회사에도.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도 보면 요번에 그 발표를 할 때 자기들 재무 자랑을 해요. 우리 뭐 10조 원이 넘는 현금이 맞아요.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플랫비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점유율은 지킬 거야. 네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누구를 의식한 거죠? 이거 나머지 두 회사일 텐데 한쪽은 여력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마음 먹으면은 그 보낼 수는 있겠죠 바닥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내가 현금이 올해 안에는 안 떨어질 거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거의 5조 원어치씩 2년치를 줄인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있는 한 10조 원이랑 딱 매칭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없으면 올해에 5조 원 마이너스 뚫릴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낮아지면 5조 원 이상 더 뚫리게 되겠죠 가격이. 그러면 내후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시는 뭐 결국 부분이? 실행을 안 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뭐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결과는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사이에 또 반도체가 어떤 조금 그냥 단순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부분이 아니라 국가 간 여러 헤게모니가 또 휩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생산 방향 등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도 분명히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런 변화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플레이어가 많던 시절 한 20개 있고 그때는 뭐 장비 회사도 엄청 많고 반도체 회사도 많고 그랬어요. 제가 이 반도체를 그때는 어떤 이게 IT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그 정치인들이 그 외교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네네. 왜냐하면 A 회사 막히면 B 회사로 가면 되니까. 지금은 공급망이 다 실한가닥에 쭉 매달려 있는 형태예요. 보면. 네네네. 뭐 ASML 같은 회사가 노광기 다 하고 미국의 어떤 회사가 하고 그러면 D램은 3사가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조금은 이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국가들과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자기 편에 놓고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 디스카운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한 번씩 큰 분쟁이 나면 막 크게 널뛰고 내려가고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예 그 회사가 진짜로 회생불능이 될 위험은 또 줄어드는 그런 오히려 거겠죠. 이게 네. 방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시장 경제 논리로 해서 뭔가 성장해 보이려 할 때 뭐 저쪽에서 그냥 제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익이 초과되면 그거 공유하라고 그러지. 중국에서는 확정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이걸 어디다 펴야 돼? 뭐 하다 보면 얘기가 이제 다른 산으로 가죠 이제. 네. 막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찍고 막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나오는데 그런 외교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일어날 일이 너무 다양하니까 말씀드리긴 쉽지 않겠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으르렁대고만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물리적인 안보 위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너무 크니까 변화가 딱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그러면 외교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사이클은 어느 정도는 분석 가능하지만 뭐 이것도 예단하기 힘들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투자 입장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가님을 모셨어도 그 타이밍적으로도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이 적절할 때인가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비교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감산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실제로도 2분기에는 재고가 줄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엄청 큰 수요처를 찾지는 못했더라도 그 수요 비트가 안 올라가니까 공급을 줄이면 되지 이런 식의 그 합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정말 베스트 타이밍이다라고는 못해도 뭐 갑자기 또 망하겠구나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그 경제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안보 위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업종도 사정은 비슷할 거니까 아예 제가 그 위기가 너무 커서 투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할 게 아니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수요 비트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수요 비트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저도 잘 안 보여요. 저 뭐 자동차도 생각해봤고 지금 하는 뭐 인공지능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서버 같은 것처럼 혹은 스마트폰처럼 막 몇십 프로씩 수요를 퍽퍽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 그 공급 업체들을 믿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지금 높은 물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뭔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과거에는 뭐 PC를 따라가다가 아니면 휴대폰을 따라가고 사실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야지만 결국은 반도체도 제대로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물가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다음에 타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 산업이나 경제의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뭔가 바뀐다라면 그쪽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연초에 챗GPT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끌어올렸었던 것도 답변이 인사이트 있게, 그러니까 답변이 신선하게 다가와서라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건 반도체가 항상 해왔던 일이긴 하죠. 꼭 챗GPT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가 생기고 랩탑 생기고 앞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생긴 것도 그 생산성을 늘려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실제로는. 챗GPT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또 올해 실적 이런 거를 보자고 하면 챗GPT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 생산성의 기여분 중 얼마가 반도체 회사의 몫일까.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로 올해 엔비디아가 그 A100이라고 부르는 그 인공지능 학습용 카드 GPU를 한 1000만 개를 더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게 개당 한 1000만 원 하는 물건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연 매출이 한 30조 40조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완전히 그 아웃라이어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 근데 요거 하나 메모리 80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개에 80기가니까 스마트폰 1억 개 정도예요. 메모리 용량으로는. 스마트폰 1년에 12억 개 이렇게 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를 놓고 보면 이게 그 비트 수요 관점에서는 딱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죠. 이를 딱 보면. 다만 이제 그런 잔잔바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냐. 그 생산성 측면에서. 그거는 전 아직은 좀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뭐 PC 생산 업체라던가 아니면 뭐 서버 쪽을 세워야 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라든지 사실 이거에 계속 편승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선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항상 그런 곳에 파트너들인 거죠. 반도체가. 이거는 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인텔도 그런 곳이었고요. 인텔이 뭐 1년에 몇십억 원씩 10몇억 원씩 십몇 조죠. 십몇 조씩 우리 돈으로 막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들의 수익성을 쭉 봐보면 반도체는 되게 조그만 이득만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 막혔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더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그랬던 그 스마트폰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반도체 회사가 또 그 몫을 가져가고 뭐 그런 과정의 반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작가님도 그 다음이 뭔진 모르겠다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스마트폰, PC, 서버, 그 다음 새로운 먹거리 뭔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쓰는 건 이제 AI 쪽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AI 관련해서는 결국 또 돌고 돌아 결국 결론은 아마존 서버 뭐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GPU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먹거리가 더 클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회사 측면에서는 이게 딱 먹거리가 한 해 딱 커지진 않아요. 물론 HBM이니까 그 비트 양에 비해서 훨씬 비싸긴 하겠지만, 지난 서버 시장 같은 곳, 서버 시장 그 클라우드 열릴 때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제 GPU 회사는 어떠냐? 아마 GPU 회사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 이게 되는 물건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은 괜찮겠죠. 다만 이제 지금 성과를 낸 GPU 회사는 실제로 엔비디아죠. 성과를 냈다는 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추론,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는 이제 셈이 좀 복잡해지고 그렇겠죠. 이것도 업종 바이 업종을 보기보다 회사를 하나씩 봐야 될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 네. 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미국 경제를 이끌었었던 위대한 기업의 탄생과 같이 흐름을 같이 해왔어요. 아마존도 그래왔었고, 뭐 델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돼 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 내에서 잘 안 보여요, 사실. 네. 요즘은 미국에서 돈 자랑하는 부자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요새는 앨런 머스크도 별로 트위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었었던 부분이 중국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오히려 마윈이 돌아갔다는 얘기도 하고, 네. 지금 중국도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한때는 이제 뭐 창업 시장을 상당히 이제 네. 독려하고 뭐 플랫폼 기반 경제를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다가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많아지면서 규제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제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저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부분 네. 등이 갑자기 이제 멈춰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혹시 중국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쪽은 사실 딱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수요처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쪽에서 잠재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저도. 네네네네. 지금은 그 기술 자체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는데, 뭐 여전히 아까 반도체 부분에 대한 헤게모니 부분 등을 네. 다뤘었지만, 우리 기업들은 사실 중국에 좀 발을 많이 깊게 담근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지금 흘러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그 대련에 공장이 있고 우시 공장도 있고 한데, 네네네. 이제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긴장이 계속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긴장이 계속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상 그 한국 회사들은 되게 미국이랑 서방 쪽에 많이 잡혀 있어요. 네네. 이거는 꼭 한국의 회사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맞죠. 반도체 네. 회사들이만 줄어든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장비 회사도 계속 줄었어요. 네네네네. 숫자가. 그 미국에도 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이런 데가 미국 몇 개 회사가 전체 장비 시장의 한 30% 차지하고 그렇거든요. 그 네덜란드 ASML도 한 30% 차지하고 혼자서.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잘 보면 또 딱 독일에 있는 그 칼자이스 같은 회사 하나에 또 목줄이 잡혀 있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네네. 되게 복잡한 체인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반도체를 만들어야 파는 거잖아요. 음. 만들고 못 팔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네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 공장을 다 빼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공급망에 가까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까도 잠깐 주신 말씀이 이렇게 실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 네.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지금도 투자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사실은 다 같이 초조한 거예요, 이건. 네네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백악관 보고서에서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점유율 이런 걸 다 써놨어요. 네네. 그러면 독일은 그 점유율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뭐 실처럼 막 나와 있는 막대기. 네네네. 근데 그거 하나가 이제 ASML한테는 되게 음. 아픈 곳인 거죠. 왜냐하면 이 EUV라는 게 어렵다는 게 ASML 혼자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여러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중 하나가 이제 칼자이스 이런 곳이었겠죠. 네네네. 그런 사정은 다 똑같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감내하고 한 방에 뚝뚝 끊어질 리스크가 있어도 투자할 거면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찾아보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내용을 딱 이렇게 말씀 주신 거를 듣다 보면은 너무 그렇게 그 헤게모니에 우리가 휩싸여서 너무 그에 대한 어떤 긴장만 하고 의기소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요즘 특히나 이제 이번 실적을 보면서 지금 이제 딱 투자해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네. 누가 속 시원하게 지를 때야 이런 얘기를 아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2분기까지도 좀 숫자가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외국인이 별로 스탠스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2차 전지 쪽으로 막 이렇게 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두루뭉술하게 야 지금이 최악이래 그러면 뭐 좀 한 템포 빨리 이렇게 들어가자 뭐 이 정도지 이 현실적인 부분 현장적인 부분은 좀 모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워낙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반도체 업황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을 정하는 건 결국 공급 회사들의 그 합의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앞으로 그 감산을 보는 시선이랑 투자를 보는 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투자도 깎고 감산도 하고 마이크론도 투자 줄이고 감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다 같이 잘못 읽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네네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새는 경기를 보는 관점하고 조금 많이 틀려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계신 분들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뭐 경제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걸 확 체감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네네. 뭐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그냥 견디면서 가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의 약간 괴리가 이 투자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조금 교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듣다 보니까 괜히 반성하게 됐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꽤나 걱정들도 좀 많았었고. 네. 그러면 어떤 지금 작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도 네. 지금은 물론 이게 자료나 그림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오긴 할 텐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세요? 뭐 재고 아니면 뭐 판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그냥 저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는데 이제 마이크론은 자기들이 물어봤더니 2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조금씩 막 밀리고 있긴 했잖아요. 뭐 작년 말이었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2, 3분기 근처 아닐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숫자를 딱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제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리겠거니 정도 생각할 뿐이죠. 거기서 밀리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그거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시장 컨센은 2, 3분기 정도를 지나면은 업턴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떠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건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 더 뭐 공격적인 감산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해야 될 뭐 지금 테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생산량을 줄이거나 뭐 미래 투자를 줄이거나 뭐 결국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실 때 이제 그 기업들의 현금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이런 손실 적자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오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조차도 지금 운영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뉴스들을 접하고 네. 있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아까도 좀 이제 네. 뭐 표현을
뭐 나가 떨어진다라든지 나가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런 뉴스의 등장 가능 여부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확률은 크지는 않다. 현금을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써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 반도체 원가 구조상 사실 감가상각이 한 절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머지 두 회사가 아예 내년 투자를 포기해 버리면은 정말 넘어뜨리기 힘들겠죠, 올해 안에. 네네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기 힘들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현금 원가보다 음. 더 벌기만 하면 딴 회사들이 이제 감가상각 이런 거 다 원가로 떨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올해 안에 쓰러뜨리고 이런 건 힘든 거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나머지 회사들도 마이크론은 그 순수 반도체 회사 중 제일 우리가 재무가 튼튼하다고 자랑했고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데도 사실 모 회사도 있고 회사가 최근에 돈도 이제 좀 끌어와 갖고 투자는 더 많이 줄였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 싸움을 걸려고 하면 너무 장기전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들을 없앨 거냐? 삼성전자는 근데 메모리만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그렇죠. 저기 파운드리에도 좀 투자해야 될 거고 다른 제품도 봐야 될 건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특정 시점에 좀 이 정도로 하고 그 디램에서 이득을 높여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딴 데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다 알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저도 막 이렇게 반도체 쪽에 연속된 적자가 나올 때 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의 신호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근로자 수 그것도 조사해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찐바닥 신호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봤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업턴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기준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요즘 이제 기다렸던 감사 뉴스까지는 네.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업턴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갖는다거나 뭐 주가가 반응한다거나 이런 설정을 그 가정과 결론을 얻는데 시그널이 될 만한 것들이 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단순히 주가가 되는 건지 뭐 작가님이 보시는 어떤 시그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산하냐 마냐 정도였죠, 이번에. 네. 근데 결국 감산한다고 나왔으니까. 우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거 뭐 재고 동향?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재고는 어떻게든 된다고 했으니까. 재고는 다들 그러면은 차치하고. 갑자기 그 다른 위기만 안 터지면 다 오케이인 형태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오르는 시그널보다는 저는 큰일 나겠다라는 시그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되려 예를 들어서 큰일 나겠다 하는 시그널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은행 위기 같은 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냥 네. 경제 매크로 전반에. 그렇죠, 예. 아예 업황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거고 반응은 이제 수요 쪽에서 네, 결정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것이네요. 예. 작가님 의견은. 예,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 수요가 보장돼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 수요 쪽에서 자빠지는 기업이 나오면은 더 연장된다라는 거잖아요. 회복이. 뭐 결국 투자 줄여가면서 또 그러니까는. 고통스러워하겠죠 아마. 그건 또 생각 잘 안 해봤네요. 당연히 감산을 하면은 수요 쪽에서는 늘리겠지라는 생각만을 했었던 건데 그렇죠. 네. 안 되면은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밀릴지 또 감을 못 잡는 상황이 네네네네. 되는 거겠고. 그런 거는 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도 계속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뭔가 힌트를 더 얻고 싶으니까 예. 업황이 돌아서든 이제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을 해주든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까?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반도체 주가랑 특히 삼성전자 주가랑 뭐 ISM 제조업 지수랑 이렇게 비슷하게 네. 간다. 그래서 이거랑 연관성이 참 높다라는 얘기. 근데 작년 말부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우리 투자자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사실 대놓고 궁금해서 자꾸 비슷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가 아는 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보는 지표들도 다르고. 저는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13년, 14년쯤이죠 이제. 그때 실제로 워낙에 그 컴퓨터 좋아하는 쪽이어서 네. 그 엔비디아에서 인공지능 같은 거 GPU로 시연하는 걸 한번 봤어요. 네. 거기서.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런 쪽에 더 기울이는 쪽이에요, 제가. 그때 알려면 알 수 있었는데 되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물 인식 이런 거 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자기들 네네네네네. GPU로. 대답도 되게 잘했어요. 음. 그러면 그 기술을 좀 더 그때 공부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표의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트리거 같은 거죠. 네네네네. 이제 그거를 놓쳤던 게 아쉬우면 저는 이럴 땐 그냥 공급업체를 믿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한 궁금함은 조금 다 여쭤본 것 같고 네.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감산 결정이나 이런 내용을 꺼내놓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밸류 체인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장비도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소재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장비 부분으로 가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들이 보는 이런 삼성전자나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이런 감산 결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대응하는 것들이 조금 서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장비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비 쪽까지는 제가 잘 보진 않아요. 아, 다만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데도 투자가 줄고 마이크론도 줄고 했으니까 다 같이 뭐 왜냐하면은 연초에 당연히 계획을 그 회사들 보고 짰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다 뭐 이것저것 줄이고 있겠죠. 뭐 음. 생산량도 줄이고 뭐 고용도 줄이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장비 쪽은 그렇고 그럼 소재 부분은 어떨까요? 감산을 했으니까 여기도 네네. 같이 줄어들어야죠. 음. 왜냐하면 이거 웨이퍼가 안 들어가면 필요 없는 물건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지금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감산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그 다음 업턴일 때의 사이클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주식은 먼저 또 선행해서 반응을 네.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랐고 네. 나머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들썩이는 그런 변화 등을 보이고들이 네. 있는데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결국 뭐 단순히 이제 감산과 그렇게 유보되는 변화를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네네. 저라면 좀 더 제조업체에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왜냐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 네네. 감산이랑 뭐 투자 축소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존처럼 비트를 다 만들면 팔았다 이런 식이면 완전히 둘의 주가를 비슷하게 볼 수 있었겠죠 방향을. 그러면 저는 이건 조금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뭐 좀 한마디로 반도체 기업들이 비상경영 상황인 거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되게 조금 좋지 않았었던 행태 중에 하나가 뭐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네. 이런 단가 압력 자체가 이제 기업들에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변화에서 이제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겨날 테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시간이 끝나가면 네. 이 질문 못 드릴까봐 네네네네. 질문을 들어본. 인터뷰 하신 내용 찾다 보니까 예. 지금 내용과는 좀 전혀 네네. 연관이 없는 건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부분,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1등을 먹으려면 지금까지 했던 메모리 사업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건지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 파운드리는 사실 이 메모리 같은 소모품은 아니고 네. 그 설계 회사가 팹리스가 파운드리가 준 어떤 정보를 믿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의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양만큼 그 약속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솔직하면 되겠죠, 사실. 왜냐하면 팹리스도 뭐 하나 잘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술 어려우니까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허들이 있겠죠. 근데 일찍 얘기해주고 이제 대응할 시간도 주고 뭐 그러려면 솔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건. 솔직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주점이었군요. 그런 것보단 저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어떤 면에서 세계 1위, 뭐 양산 이런 이야기를 좀 줄이고 사실 고객 오래 잡아놓는 지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솔직해야 되는 거고요. 고객 오래 잡아놓는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올해 온 고객이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에도 오고 파운드리로. 그래서 사실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익 전망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어떻게 네. 바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면은 네. 이제 전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오더가 지금 떨어지느냐, 맞아요. 뭐 서버나 뭐 서버 디램이 됐던 뭐든 이제 오더가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진짜 베스트 애널리스트하고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수년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늘상 있어 왔는데 사실 못 들은 지 좀 됐어요, 되기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소문이 한 번은 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어느 쪽에서 오더가 준비된 중이라더라.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돌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아마 그때가 이제 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제 주가가 좀 꿈틀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심오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 쪽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감산에 대한 영향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몰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뉴스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근데 그러면서 놓치고 있었던 거가 수요 쪽에서에 대한 스탠스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감산만 되면 모든 문제와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하락이 이제 반전의 어떤 출발선상에 서는 건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수요 기업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들의 스탠스의 변화라든지 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빨리 찾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 있을 때 뉴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나왔던 뉴스가 그거였어요. 이제 고객사들 동향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얼마나 일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소화 가능한지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딱히 그런 게 그냥 만약 그냥 직관적으로 서버 디램의 수요가 아마존이 얼마고 구글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순위가 나눠지는데 갑자기 아마존이나 구글의 실적이 부러졌다. 그 데미지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방이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2분기하고 지금부터 2분기까지 글로벌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수요자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 체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뉴스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소식들에 치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에 놓쳤던 거, 예전에는 항상 봤었는데 놓쳤던 것도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너무 섣부른 질문인가 싶긴 한데 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벌써부터 뭐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근데 이거 언젠가 올 거잖아요. 사이클 산업이니까 좀 그 시기나 주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거는 뭐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모르게 터지는 거니까. 네. 그 16년에는 시장조사 기관부터 반도체 예상까지 전부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17년에 아무도 몰랐죠. 이제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온 거죠, 사실. 이게 잘 만들어질 걸 알고 있으면 어차피 증산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사이클은 또 안 오는 거죠, 그때. 그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예전보다 되게 조밀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전 같은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죠.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면 서버나 스마트폰 같은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결국 거잖아요.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나 우리 생태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우리 지난 16년도, 17년도에 슈퍼사이클을 만들었었던 거라면 그때는 우리 기업들 마진이 엄청났었잖아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12년 이런 시절에도 원래 우리 다들 고개 숙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세상을 꿈 못 꿨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많은 세상이 생겨났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가 돼야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겠죠. 그게 뭘까가 제일 궁금한데. 근데 뭐 결국은 세상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가님도 그 다음이 뭔지를 알면 그걸 만들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엔비디아 때 제가 눈치 못 챘던 거 이제 좀 후회를 하면서 기술 관련한 것도 쭉 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네, 혹시나 나오면. 혹시나 나오면 그게 AI 쪽은 아니라는 거고. 뭐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이게 갑자기 폭발적이라기보단 서서히 이렇게 늘 것 같은 거죠. 이제 12년, 13년에 확실히 인공지능이었죠. 지금 와서 보면 나름 징후도 되게 있었고요 그때. 알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목 디스크 한 번 더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뭔가 목 디스크 올 정도의 전 세계인들이 목 디스크 올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인다. 이게 그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카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 인류가 약간 퇴보하는 듯한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점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사족보행 쪽으로 바뀌는 약간 이런 것을 보였는데 사실 목 디스크라는 거를 과거에는 생각도 안 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우리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괴롭힐 만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필요 없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걸어 다닐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네. 만약에 그런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는 또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색다르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저도 사실은 리포트만 엄청 읽고 왔거든요. 반도체 얘기한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작가님 그 마무리 정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목 운동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말인즉슨 다음 스텝, 다음 혁신적인 뭔가를 한번 기다리자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인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